2교시 시작해도 될까요?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패턴을 네. 그러면은 공장에서 패턴을 개발하는 거야? 아니면 미국에서 개발된 패턴을 받는 거야? 예전에는 공장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뭐 태광창신이나 이런 데가 한국에 개발센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해외에 있는 개발센터도 있어요. 근데 태광 공장인데 베트남에 있는 태광 공장이에요. 근데 개발센터도 있고 생산기지도 있고 같이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요. 제가 있던 데도 한국에 있는 기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업이었고 생산기지랑 개발센터랑 같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샘플이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택 보면은 오른쪽 위에 뭐 영어 2개 있고 그 옆에 SS 이렇게 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왼쪽 2개는 보통 팩토리 코드라고 해서 공장에 고유한 이제 식별 코드, 알파벳 이런 거고 뒤에 SS는 이제 세이즈 샘플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열심히 만들어서 뭐 각 나라나 각 지역에 있는 보내고 그 지역에 리테일러들이 모여서 수주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 몇 켤레 주문하겠습니다. 이 신발 뭐 얼마나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서 몇 켤레가 들어오고 몇 켤레를 팔 건지를 정해지게 되죠. 이게 정해지는 동안 여기서는 뭘 하냐? 이제 신발 사이즈를 늘려요. 샘플 사이즈는 한 개밖에 없거든요. 네, 남자는 270, 여자는 240. 우리 신발 다 발 사이즈 다 다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보통 225부터 295,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처음에 제가 3번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3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마지막에 만들어서 수주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더에 따라서 안 나갈 모델은 안 나가고 이제 나갈 모델은 나가겠죠. 정해지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정해지면은 그 모델을 한 번 더 만들어요. MST라고 모델 사이즈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모델 사이즈를 한 번 더 만들고 이제 최종 컨펌을 받죠. 오케이, 이대로 가자. 컬러, 소재 뭐 이런 것 이제 픽스가 되는 거예요. 딱 이제 여기서 보면 생산 준비가 들어가죠. 이제 최종적으로 대중소 특대까지 해서 오케이가 나면은 전 사이즈를 다 만들어 봐요. FSR 풀 사이즈 런이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부터 더 큰 사이즈 전문대를 다 만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케이가 되면은 생산 준비를 하고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나 또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이 완료된 다음에 최종 생산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보통 생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90일 정도. 자료는 준비는 못했는데 혹시 나이키 신발 안에 택 보시면은 생산 날짜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은 생산을 한 날짜고 거기서부터 한 3개월 뒤가 발매를 했다. 보면은 여기 디자인 센터라고 해서 뭐 USA,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상하이 있는데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또 꼭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지역별로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뭐 할 수가 있고 개발은 보통 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하는 경우는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이테크 완전 막 개발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거 뭐 시그네처 선수들 이런 거는 이런 기간 내에 좀 개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노베이션 기간도 길고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나 마케팅 쪽의 아이디어나 디벨로퍼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생산 기지에서 뭐 아시아나 남미, 북미, 유럽 근데 보통 대부분 아시아다. 그래서 글로벌에 뿌려집니다. 이렇게 네, 제조랑 생산은 이 정도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운동화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와 이 미드솔 중창의 발전 과정과 함께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드솔의 역사이자 운동화 역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토클레이브 벌커나이즈라고 하는 신발 창인데 영어로 하면은 찜통. 오토클레이브는 찜통이라는 뜻이고 벌커나이즈는 황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가황, 유황 이런 거 아시죠? 약간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행콕이라는 사람이랑 미국에서 구디어라는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가공을 하는 거를 이제 발명을 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황을 넣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생고무였거든. 생고무에 황을 넣어서 열을 가했더니 얘가 성질이 변하는 거야. 딱딱하게 딱. 뭐 늘어나지도 않고 훨씬 더 튼튼하고 물도 안 새고 막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모로.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되게 고무 산업이 되게 발전하게 되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가왕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운동화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 신발은 신고 다니는데 막 닳고 쉽게 닳고 이러고 물이 새고 이러니까는 고무가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고, 미국은 이제 타이어, 운동화 이런 쪽으로 했으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장화, 헌터부츠 이런 거 영국 거거든요. 맥킨토시 코트라고 있는데, 맥킨토시 코트에 그 맥킨토시라는 사람이 행콕이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맥킨토시라는 의류를 만들어요. 아무튼 오토클레이브 벌커나이즈라는 이런 창이 거의 이제 120년 정도 전이죠. 제일 오래된 벌커나이즈. 지금도 많이 쓰죠. 대표적인 모델로는 뭐 나이키 블레이저, 테니스 클래식, 뭐 반스, 컨버스, 옛날 신발. 얘네들은 장점은 튼튼하죠. 튼튼하기도 하면서 약간 안 튼튼하기도 해요. 옆에 이런 떨어지죠. 접히는 부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워요. 고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근데 퍼포먼스, 기능 쪽으로 쓰이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제품군이. 스케이트보드화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줌 스테판 야노스키라고 나이키 SB의 간판 모델인데, 야노스키가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린 이제 나이키 SB 중에 하나예요. 야노스키가 이제 프로 스케이트보드 이름인데 왜 2를 안 만드나 싶을 정도로 1이 잘 팔리는 것 같아. 스케이트보드는 이제 발바닥의 그런 촉감, 감각을 되게 이제 예민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창의 신발이 조금 더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게 편하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도 아직까지 스케이트보드에서는 기능적으로도 쓰인다는 점.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캐주얼로, 그냥 일상용으로, 패션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러버 컵솔. 에어포스, 그리고 뭐 덩크, 조던, 뭐 터미네이터 이런 신발이고, 이거는 이제 오토클레이브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해요. 컵솔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단면 여기를 잘랐을 때 이게 U자 모양, 컵 모양을 하고 있어서 컵솔이에요. 오토클레이브는 아웃솔을 대고 아까 전에 말한 폭싱 테이프랑 띠를 둘러서 쪄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고무를 몰드에다가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뻥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간단해지겠죠, 만들기가. 안에 충전재라든지 뭐 쿠셔닝을 위한 그런 소재를 넣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진보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스티칭을 이렇게 박아서 또 내구성을 좀 더 살려주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오토클레이브 창은 여기 막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내구성을 좀 더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아리안스 스티칭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박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와서,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거의 오토클레이브라고 보시면 되고, 60년대 이제 스탠 스미스랑 슈퍼스타가 거의 처음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요. 60년대 중후반. 스탠 스미스는 원래 테니스화였고요. 슈퍼스타는 농구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쓰이다가 본격적으로 쓰인 건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주로 테니스와 농구화에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EVA라고, 에바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EVA 솔인데, 이거는 러닝화에서 주로 많이 쓰였어요. 러닝화에서 60년대부터 해서 이제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쓰였고, 80년대까지 쭉 쓰이고 90년대도 종종 쓰였지만 이제 전성기는 80년대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EVA라는 소재는 쉽게 말하면 약간 뻥튀기 같은 거야. 알약 같은 걸 막 이렇게 뭉친 다음에 틀에 넣고 뻥튀기로 빵 쏴요. 케이크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케이크 반죽한 다음에 튀겨요. 그러면 네모나게 판 나온 다음에 이게 틀로 찍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VA는 되게 가벼워요. 일단 장점이 되게 가볍고 쿠셔닝도 좋아요. 그래서 러닝화에 많이 쓰이게 되죠. 단점은 내구성이 조금 안 좋아요. 쿠셔닝이 빨리 꺼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모델로는 나이키 코르테즈, 뭐 테일윈드, 와플레이서, 그런 거 다 EVA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우레탄이에요. 이 창은 80년대부터 주로 쓰였고, 러닝화에도 쓰였고 농구화에도 많이 쓰여요. 비지블 에어, 보이는 에어에는 대부분 이제 PU가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다른 소재로도 하는데, 이제 처음 나왔던 80년대, 90년대 이런 비지블 에어가 들어간 이제 신발들은 폴리우레탄 솔이 다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 비지블 에어가 들어간 모델에 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모양을 가공하기가 쉬워요. EVA 같은 경우나 이제 파일론이라고 뒤에 나올 건데, 걔네들은 조금 모양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모양을 조금 만들기가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그리고 에어백 소재가 TPU라고 하는 소재인데, 얘랑 PU랑 이제 접착에 있어서 공합이 잘 맞는다고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이제 에어가 들어간 모델은 이제 폴리우레탄 PU 솔이 많이 쓰였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이게 뭐냐? 가수분해 현상이에요. 폴리우레탄 솔의 최대 취약점이 보통 수분이죠. 습기를 먹으면서
스피드들이 침투해서 분자 구조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해요. 가루처럼 바스라지는 현상입니다. 예, 가수분해 현상. 그리고 가수분해랑 조금 헷갈리시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에어조던 11탄인데요. 아웃솔이 떨어졌어요. 고무솔이. 근데 이거는 가수분해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건 가수분해는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가수분해는 아니고 접착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접착제가 약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제가 약해져서 그냥 아웃솔이 떨어진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잘 닦아내서 접착제 잘 바르면 다시 복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복구가 안 돼. 똑같은 창 새로 붙이는 거 아니면 복구가 안 되죠. 안타깝게도. 이제 파일런이라고 하는 조금 전에 에어조던 11탄에 쓰였던 이제 미드솔 종류 중에 한 개예요. 이제 처음 나온 거는 80년대 초반에 나이키의 테라티시라는 모델에 파일런이 쓰였다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도 뻥튀기 종류 중에 한 개예요. EVA를 기반으로 하는 미드솔인데 EVA를 조금 더 고밀도로 만든 거예요. EVA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좋은데 내구성이 약하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통해서 고밀도로 만들어서 조금 더 내구성을 좋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볍고 쿠셔닝도 좋고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나온 거죠. 보통 얘네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전성기를 이루죠. 지금까지도 쭉 계속 많이 쓰이고 있고 런닝화에 보통 많이 쓰였고 에어 허라치, 뭐 모하브 이런 신발을 쓰였고 에어맥스 라이트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어맥스 라이트는 앞 꿈치는 파일런이고 뒷 꿈치는 폴리우레탄이에요. 맥스 라이트라는 요게 가볍다는 뜻이죠. 파일런이 폴리우레탄보다 가볍거든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자 앞에 이제 넣은 거죠, 파일런은. 근데 뒤에는 비지블 에어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는 폴리우레탄을 쓴 거고 앞에는 이제 파일런을 쓴 거예요. 이런 게 뉴발란스 모델이나 뉴발란스 997 이런 거 보면 앞에 EVA 파일런 계열인데 뒤쪽은 PU로 돼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에어 맥심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에어 맥심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에 파일런이 쓰였어요. 이게 2009년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얘가 미드솔이 파일런이었어요. 오래되면은 에어만 이제 충격을 받고 하다 보면 에어만 깨지고 얘는 멀쩡해요. 미드솔은 파일런이라서 나중에 기술이 진보가 돼서 그래도 가수분해가 안 나는 모양의 맥스1이 나오게 됐어요. 이제 나이키에서는 처음 나왔을 때는 파일라이트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고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뭐 파일라이트라는 이름은 안 쓰고 공장이나 뭐 업계 제조업 쪽에서는 IU 솔이라고 많이 써요. 인젝션 유닛 솔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얘는 파일런에 약간 고무를 합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이키 프리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얘 때문에 되게 패러다임이 바뀐 기술 중에 한 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미드솔, 아웃솔, 중창, 거창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는데 얘는 그게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해. 얘가 미드솔이자 아웃솔 역할을 하거든요. 고무보다는 내구성이 안 좋아요. 파일런보다는 내구성이 좋은데 그러니까는 잘 닳는 부분 앞꿈치랑 뒤꿈치만 살짝씩 고무를 붙여놨어요. 그런 창 만약에 보시면은 아 얘는 IU 솔이구나 인젝션 유닛 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이죠. 이게 제일 최근 제일 최신.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쿠셔닝의 기술로도 볼 수가 있고 그냥 미드솔의 소재로도 볼 수가 있는데 뭐 나이키 에어 이런 거는 딱 뭔가 미드솔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쿠셔닝의 부품이라고 딱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EVA도 마찬가지였고 뭐 PU도 마찬가지였고 쿠셔닝과 내구성과 그런 기능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한 소재이기 때문에 얘도 일단 넣었어요. 아디다스 부스트에는 TPU라는 소재가 쓰였고요. TPU를 가공을 해서 이제 폼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화 업계들이 이제 난리 났었죠. 부스트가 워낙 잘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그 기능성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디자인이나 패션만 트렌드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스트 이후로 그 반발성, 에너지 리턴 그런 거에 대해서 트렌드가 쫙 잡혔고 거기서부터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 제일 최신으로 나온 게 나이키에서는 주맥스라고 피백스라는 이제 소재를 사용해서 폼 형식으로 만들었고 이제 기반은 TPE 기반이다. 그래서 현재 최신 중창 소재로서는 TPE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오토클레이브 기억나시죠? 주위에 요즘 이제 길거리 다녀보면은 제일 많이 신는 신발 중에서 아마 컨버스일 건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에어맥스, 에어조던 패셔너로 다들 신고 있죠. 그런 신발들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다 최고의 테크놀로지, 최고의 기능성을
이제 목표로 두고 염두에서 나왔던 신발들이다. 컨버스도 마찬가지예요. NBA 농구 선수가 신었던 신발이죠. 척 테일러라는 선수가 벌써 100년도 더 전에.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신발 한 50년 뒤에는 사람들이 그냥 패션용으로도 신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에는 최고의 기능성으로 최고의 선수를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이 현재에는 50년, 100년이 지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운동화의 매력적인 부분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창이랑 미드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일단 파트를 끝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